오래전 작은 마을에 철학과 교수인 제임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평소에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해보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이 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을 회관에서 강연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회관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고 제임스는 무대에 올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강연을 시작하며 효율적 이타주의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라는 가상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의 집으로 초대장이 배달됩니다. 효율적 이타주의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초대되었다는 편지죠. 이 페스티벌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자신이 가진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이야기는 반드시 전 세계의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흥미로워했고 어떤 멋진 이야기들이 페스티벌에서 오갈지 궁금증에 빠졌습니다. 제임스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페스티벌이 시작되자 첫 번째 연사로 한 노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매월 수입의 10%를 아프리카의 학교 건설에 기부해왔고 이를 통해 수백 명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모두가 감동했고 효율적 이타주의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젊은 여성이 무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하며 각국의 소득 불균형 문제를 조사하고 그곳에서 만난 현지인들과 협력하여 특별한 커피 무역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농부들이 적정한 가격에 커피를 팔 수 있게 되었고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무대에는 사랑스러운 생명체들, 예를 들어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소개한 과학자, 그리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통해 지역 사회의 에너지 문제를 해소한 청년 등이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이야기의 결말로 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현실에 당장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상상 속에선 이미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 페스티벌의 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작은 행동도 전 세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작성할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제임스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임스는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가 단순히 철학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원칙임을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연을 마치며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자원으로 어떻게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강연 후 마을 주민들은 제임스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즐겁게 미소 지으며 회관을 나섰고 그날 이후로 그의 강연은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 긴 날 어느 마을에 앤스콤의 숲이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숲은 겉보기에 평범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숲에 들어가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하면 그 의도를 실현시켜주는 마법이 있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는 젊은 목수인 토마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멋진 가구를 만드는 재능이 있었지만 가구를 팔아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좋은 경험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커다란 원목 테이블을 바라보며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죠. 그때 친구인 안나는 그에게 앤스콤의 숲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숲에 들어가 봐. 거기 가면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의도가 분명해질 거야 라고 했죠. 반신반의하면서도 흥미를 느낀 토마스는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선 토마스는 경치 좋고 고요한 분위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숲 속 깊이 들어가자 그가 앉아 명상할 수 있는 작은 언덕이 나왔습니다. 그는 그곳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의도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데 시간을 들였고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멋진 가구를 팔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도가 명백해진 순간 불현듯 숲 안에서 이상한 바람이 불며 하늘에서 수많은 빗줄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빛은 마치 토마스의 새로운 결심을 응원하듯이 그의 주위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토마스는 그제서야 숲의 마법을 경험했다고 느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작업실로 돌아온 후에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그의 손에서 나오는 작품들은 이제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경험을 중시하는 예술 작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가구는 도시에서도 명성을 얻어 사람들은 그가 만든 테이블과 의자를 단순히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표현하려 했던 특별한 경험과 감정을 함께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토마스의 성공이 그의 솜씨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진정한 의도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앤스콤의 숲이 가진 힘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고
그 후로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도를 찾고자 숲을 찾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토마스의 이야기는 헨스콤의 인텐션,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예시로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과 결정은 단지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의 의도를 통해 진정으로 이해되고 가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버나드 윌리엄스의 도덕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떠올려 볼까요? 이야기는 사랑스러운 마을 루미너스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그 마을 사람들이 도덕에 대해 유난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곤 하는 곳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마을의 우체부 찰리입니다. 찰리는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했으며 마을 주민 모두가 그를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찰리는 평소처럼 편지를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찰리가 마지막 집에 도착할 즈음 갑자기 날씨가 변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찰리는 빨리 편지를 전달하겠다는 생각에 비를 맞으며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비 때문에 시야가 흐려졌지만 찰리는 조심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찰리가 발로 미끄러운 길을 걷던 중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고 그 순간 찰리가 들고 있던 우편물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찰리가 황급히 모아 다시 주머니에 넣었고 최종 목적지인 앨리스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앨리스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원로고 항상 찰리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곤 했습니다. 찰리가 앨리스 할머니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나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길을 따라 경찰차가 달려가고 있었죠. 찰리와 앨리스는 궁금해하며 창문을 통해 외부를 내다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앨리스 할머니의 이웃인 타워 씨가 허겁지겁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타워 씨는 다급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앨리스, 큰일이에요. 방금 은행을 턴 범인이 우리 마을로 도망쳐왔대요. 그러자 앨리스 할머니는 흥미롭다는 듯 말했다. 어머나, 저 녀석은 운이 참 좋지 않았네. 이 대화는 찰리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은행에 있던 편지를 잃어버린 덕분에 범인이 사용할 수 있었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통제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운이 좋게도 그는 범인을 도운 것이 아니라 방해한 것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마을 회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그리고 그 우연한 실수가 어떻게 범인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찰리가 영웅이라고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찰리는 여전히 자신이 한 행동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때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철학자 케이트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흥미로운 얘기를 풀어놓았죠. 도덕적 운이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라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찰리의 이야기가 도덕적 운의 완벽한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행동이나 결과가 우연에 의해 어느 정도 결정된다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켈리는 찰리를 보며 미소 지었고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찰리, 당신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마음에 품은 책임감이에요. 결과가 어떻든 당신은 항상 그 의도로 판단됩니다. 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각자 다른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죠. 결국 그 사건은 도덕적 운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함께 찰리의 여정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찰리와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삶이 결정에서 자신의 진심과 의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테 에피쿠로스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년 여름마다 열리는 통제의 축제라는 독특한 행사로 유명했는데 이는 그들에게 있어서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이 축제는 에픽테투스의 통제의 이분 법이론에 따라 모든 것을 나누는 기념일로 마을 사람들은 이 기회를 통해 삶의 비밀을 배워가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통제의 옥수수밭이었습니다. 이 밭은 반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한쪽은 통제 가능한 옥수수밭, 다른 쪽은 통제 불가능한 옥수수밭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독특한 설정의 목적은 단순히 이론 을놀이로 경험하며 깨달음을 얻자는 것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통제 가능한 옥수수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는 진짜 옥수수가 자라고 있었고 맡은 대로 물도 주고 가꾸며 자신들의 생각과 힘으로 수확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노력대로 옥수수가 붉고 알차게 자라나 우승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졌습니다.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하지만 통제 불가능한 옥수수밭은 전혀 다른 놀이였습니다. 이곳에는 가짜 옥수수들이 줄지어서 있었고 그 옥수수 중 일부는 마법처럼 보였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가 물을 주면 반대로 말라버렸고
두 번째, 참가자가 돌아서면 갑자기 살아나 편들기도 했거든요. 변화의 이유는 이 옥수수들이 반짝이는 마법사 아우토노모스의 장난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어떠한 노력도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야 마음이 가벼워졌어 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마을의 장로인 티모스 할아버지는 언제나 축제 마지막 날 중앙광장에서 그 해의 경험을 되새기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매번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옥수수를 자주 켜려 노력하지.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하면 옥수수는 제 스스로 잘 자라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잠시 놓아두어도 무서워할 것이 없어. 걱정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 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수학이지.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통제의 축제를 통해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체득하여 삶 속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부터 해방되어 삶을 더욱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죠. 이렇듯 에피쿠로스 마을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속에서도 스스로를 컨트롤하며 살아가는 법을 익혔고,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지혜가 되었습니다.